네, 안녕하세요. 저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근무 중인 김준순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한 몇 년 전에 한번, 네, 강의를 한번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네, 다시 또 만나뵙게 돼서 이제 반갑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자체가, 뭐 사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환자분 대상 그 강좌가 다른 교수님들도 이제 매년 해 오셨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약간 겹치는 주제도 있고, 사실 완전히 새로운 내용도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 제목에는 뭐, 숨겨진 진행과 조기 치료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간략하게 뭐 그냥 제가 질환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다발성경화증이면 이제 자꾸 재발하는 급성 재발을 하는 병이라는 과거에 이제 컨셉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그거보다 이제 알고 봤더니 더 중요한,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다른 면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면까지 우리가 앞으로 케어를 하려면 치료 전략이나 이런 거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그래서 다발성경화증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중추신경계를 선택적으로 침범하고, 이제 흔히 탈수초 질환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래서 탈수초라는 말 자체가 이제 수초가 탈락된다. 그러니까 수초라는 거는 저희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어 이제 마리집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제 껍데기 같은 개념이죠. 근데 그 껍데기가 이제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 염증 때문에 탈락을 하고 그게 벗겨지면 정상적인 신호 전달 속도가 이제 느려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신경학적 증상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가 MRI를 찍으면,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뇌 MRI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뭐 실제로 보신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MRI 찍었을 때 이제 하얗게 이게 점점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병변들이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탈수초 이제 병변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어쨌든 자가 면역 질환이라 재발 가능성이 항상 있는 질환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한국은 사실 저희가 희귀 질환이라고 지금 정식적으로 분류돼서 이제 산정특례 등록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확연하게 아시아권이, 네, 한국은 뭐 노란색도 아니고 약간 초록빛으로 돼 있는데 가장 낮죠. 발병률이 가장 낮고,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유럽이나 뭐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권 서양하고 비교해서는 뭐 너무나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연구가 뭐 약간은 안타깝게도 서양에서 워낙에 환자가 많다 보니까 치료제도 그렇고 거기서 항상 다 개발이 되면 그게 이제 뒤늦게 아시아권으로 따라 들어오는 그런 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상 자체가 너무 다양하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뇌, 그다음에 시신경, 척수, 이제 어디를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크게 급성 악화 때 느끼는, 재발 때 느끼는 큰 증상들이 있을 거고요. 주로 뭐 시력 저하라든지 아니면은 힘 빠짐, 그다음에 저림, 그다음에 대소변 장애, 그다음에 어지럼증, 그다음에 인지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생길 거고, 뭐 비교적 뭐 드문 증상이라고 해서 뭐 여기 적힌 걸로는 뭐 언어 장애, 뭐 정서, 그다음에 시각, 배변, 성기능, 호흡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드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환자분들이 다양하게 호소를 하고, 저희 여기 2차, 3차라고 돼 있는 이제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제 급성 재발에 의한 그 증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질환을 저희가 몸속에서 이제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2차적인 전신 컨디션과 이제 관련된 증상들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느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크게 이제 뭔가 다발성경화증과 관련된 어떤 증상이나 타입을 뭐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제 급성재발이 가장 뭐 지금까지는 관심사였죠. 모든 약 개발도 그렇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급성재발을 막으려는데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왔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여기 적힌 것 중에 이 아래쪽에 있는 장애 진행, 그다음 비활성기, 이제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의 개념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 오면 올수록
훨씬 비중을 많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도 그렇고, 치료제 개발 전략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급성 재발을 당연히 초반에 막는 건 너무나 중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의의가 단순히 진짜 그냥 재발만 막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게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진행이라는 개념을 결국에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 진행이 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전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관심사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진단은 뭐 당연히 환자분들의 증상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이제 영상, 그다음에 뇌척수액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가장 다발성경화증을 진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에 어쨌든 이게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에는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치료제의 뭐 제한점이나 한계를 봤을 땐 그래도 꾸준히 거의 반평생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의 질환이기 때문에 오진을 하고서 평생 약을 쓴다라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진단 기준의 마지막 줄에 문구에 보면 정말로 다른 질환이 아닌지는 꼭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배제가 되고 남은 게 이제 다발성경화증밖에 없을 때 이제 저희가 확진을 내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저 외래에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이제 증상은 정말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본인이 경험을 하고 찾아보니까 다발성경화증이랑 너무 유사해가지고 다발성경화증이 아닌가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MRI 검사나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영상 검사를 찍어봤을 때 영상 검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혹여라도 뭐 하얀 점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알려져 있는 다발성경화증에서의 병변 패턴과 너무 다르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임상적으로는 다발성경화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거꾸로 증상은 없는데 우연히 찍어봤더니 영상에서 다발성경화증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긴 병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역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과거에는 거의 이제 뭐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최근 몇 년간은 특히 이제 서양권에서는 그런 경우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다발성경화증의 실제 증상이 발현되는 비율들이 꽤 높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단순히 영상에만 이상이 있어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적을 하고 필요하면 약까지도 써야 된다라는 컨셉이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컨셉이 저희 아시아권이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급여나 이런 약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저희들도 이제는 이렇게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계시면 과거에는 뭐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했던 거를 이제는 적어도 몇 번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서 환자분 진료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변하는 게 없는지를 이제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도가 가장 최근의 진단 기준이거든요. 그게 2017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 핵심은 조기 진단을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재발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때 옛날 기준은 진짜로 환자가 증상이 확 나빠지는 재발이 있어야지만 재발로 인정했다면 바뀌는 진단 기준에선 환자는 별로 호소를 안 하는데 저희가 영상을 찍어보거나 아니면 뇌척색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이상이 보이면 임상 재발과 거의 동등한 위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변으로 인정해주는 그 위치들이 있는데요. 다발성경화증 특이 병변이라고 인정해주는 위치들이 있는데 그 위치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건 다 조기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진단 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용을 했을 때 당연히 초기 진단이 좀 빨라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근데 그만큼 반대로 또 약간은 섣부른 진단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새로 바뀐 진단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배제 진단의 과정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기에. 예, 그래서 그 여기 뭐 사실 여기 이제 강의를 듣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진단을 다 받고 실제로 치료 중이시니까 조금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뭐 주위에 뭐 다른 분들이나 뭐 지인이라든지 했을 때 뭔가 이런 게 의심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그 전문가 의료진 찾아가서 감별 진단을 적극적으로 꼭 잘 받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저희가 세 가지 형태죠. 보통은 임상적으로 가장 다수가 재발 완화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확 재발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재발했다가 좀 좋아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게 있고 2차 진행형이 이제 여기는 사실 15에서 20%라고 최근 연구는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면 갈수록 보면 이제 이 진행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지는 문제인데요. 이제 조금 이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봤을 때는. 그래서 급성 재발은 없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딱 사각형은 없는데 이 선이 그냥 꾸준히 약간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빠진다, 진행한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초반엔 급성 재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재발 없는데 진행을 하는 걸 2차 진행형이라고 하고 1차 진행형은 아예 애초부터 급성 재발은 없는데 스물스물스물 뭔가 환자가 나빠지는. 근데 뭐 사실 굉장히 아시아권은 더더욱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보기는 너무 힘든 타입이고 저희는 주로 이 위에 이제 두 가지 중에 보통은 환자분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재발을 당연히 경험했던 환자분들이 대다수시겠죠? 근데 내가 옛날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옛날에 내가 느꼈던 진짜 확 나빠지는 며칠에 걸쳐서 뭔가 훅훅 떨어지고 컨디션이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재발 이벤트는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그냥 안정적으로 난 지낸다고 생각해서 쭉 지내왔는데 좀 뒤돌아 봤더니 1년 전, 2년 전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운동 기능이나 보행 기능이나 아니면 인지 기능 같은 게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큰 이유 없이 약간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아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을 저희가 이제 보통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진행형 타입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게 진짜로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진행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 관련 그 담당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서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결국 과거에는 이제 지난 몇 년간은 거의 딱 그냥 재발을 막는 거에 대부분 연구가 집중됐다고 하면 지금은 진행의 개념이 중요시되고 실제로 그러면서 약물 치료, 그러니까 후보 약물군이라든지 실제로 약물 치료를 뭐 하는 일상, 이상, 임상 시험이라든지 하는 거에서도 이제 이 진행까지도 막으려고 하는 전략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 재발이 없더라도 우리 몸속에 우리 뇌에서는 진행이라는 과정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게 결국 길게 보면 이 질환과 질환을 관리하는 몇십 년이라는 긴 코스를 보면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재발이라는 과정보다는 이 진행이라는 과정이 결국 환자분의 전체적인 삶의 건강과 질을 좌우할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진행이라는 컨셉은 옛날부터 워낙에 뭐 진단 기준에서 2005년도의 진단 기준에서부터 10년, 17년, 최근 24년까지 늘 언급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진행이라는 거를 뭐 옛날부터 저희 이제 다발성경화증을 치료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항상 일부는 관심이 있었던 영역이죠. 그래서 이 진단 기준을 보면 뭐 이게 지금 영어로 되고 한글로 된 건 없어서 제가 그렇긴 한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뭐냐면 어, 진행이라는 걸 저희가 정말로 딱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내리려면 급성 재발이 뭐 있건 없건 사실 그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핵심은 어떤 정해진 딱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실제로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점수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점수법을 객관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점수가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악화되는 게 딱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점수가 어느 날 떨어졌어요. 뭔가 나빠졌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원래 점수대로 뭔가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평가를 했더니. 그럼 그건 진행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돌아오지 않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나빠진 채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거나 그게 어쨌든 쭉 가면 그걸 이제 진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진단 기준이라는 데서는 보통 그거를 어느 정도의 타임으로 잡느냐 했을 땐 보통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뭔가 나빠진 게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진행형이다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진행형 환자는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이제 진행형이 됐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환자한테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라는 현상만 있을 거냐, 몸속에서. 그거는 아닙니다. 진행형만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진행은 진행대로 되면서 중간중간에 툭툭 뭔가 급성으로 건드려지는 또 현상은 또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분은
실제로 이제 급성 재발이라는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MRI 상에서 소위 말해서 뭐 의사 선생님 새로운 병변이 생겼네요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영제를 넣고 찍었더니 조영제가 좀 빛나는 조형 증강 병변이 새로 생겼네요라고 표현하든지, 그런 식으로 영상에서 뭔가 툭툭 건드는 변화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뭐 액티브냐, 난 액티브냐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진행이라는 개념하고 액티브냐 아니냐는 약간 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약간 혼재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2차 진행형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에 걸쳐서 꾸준히 악화되는 뭔가 그 시간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 과정이 확인이 된 환자면은 진행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환자들 안에서 일부는 정말로 재발이나 영상학적 재발이 동반되는 분이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진짜 그런 것도 아예 없는데 그냥 기능만 조금씩 떨어지는 정말 진정한 진행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좀 구분하는 이유는 그런 급성으로 툭툭 건드려지는 그 요소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현재 수준에서의 치료제를 똑같이 적용했을 때 치료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 그걸 좀 이제 구분하는 이제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럼 진행이라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눈에 뭔가 확 보이진 않는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뭔가 머리에서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해서 저희가 위축이라고 표현하는 현상,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을 하든 아니면 시신경이 뭐 위축을 하든, 그런 위축 구조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볼륨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실제로 위축이 생긴다는 건 사실 가역적으로 위축이 다시 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신경학적으로는 결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유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축으로 가지 않게 사전에 차단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최근 치료제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약간 딱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위에 이게 일종의 펫 검사라는 특수 펫 검사인데요. 이제 건강한 사람의 검사가 이제 위에 거고, 이 아래 거가 이제 다발성경화증 환자분인데, 안정적인 다발성경화증 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환자는 급성 재발도 없고 그냥 겉으로 보면 너무나 안정적인 상태예요. 재발 없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기능 상태 악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이 특수펫을 찍어봤더니 정상군하고 비교했을 때 딱 그냥 눈에 띄는 게 뭐 굉장히 여러 군데가 뭔가 확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여기서 뭔가 빛난다는 의미는 저희가 머리 안에 있는 특정 세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미세 악교 세포라고 한글 용어로 바꾸면 그런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펫이 올라가 있는 건. 근데 그게 활성화됐다는 의미 자체가 염증이 있다는 의미예요. 염증 반응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반성경화증이 아무리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환자인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뭔가 불이 계속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과거에는 급성 염증, 그러니까 뭔가 급성 재발, 급성 염증, 재발 이런 거에 포커스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자맹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만성으로 활성화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뒤 배경에서 뭔가 조용히 이제 군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군불을 태우게 만드는 게 이제 범인이 알고 봤더니 이제 미세악교 세포라는 녀석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미세악교 세포의 그런 과도한 활성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맹성이라는 현상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실제로 다발성형증이 발현을 해서 진단을 받고 하는 그 시점부터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CIS라고 여기 이제 표시된 그 칸이 있을 텐데요. 이 CIS라는 게 이제 실제로 환자가 증상을 경험하는 그 딱 타임이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이미 이 앞에 이제 프로드롬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전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 그런 자맹성 현상, 만성 염증 현상은 머리 안에서 있는 겁니다. 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과거처럼 마치 처음 진단받고 재발을 좀 몇 번 하면서 실제로 환자가 기능적으로 겉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뭔가 진행되네, 이 환자 막아야겠다 하면서 약을 쓰기 시작하면 엄청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뭐 당연히 이론적으로야 겉으로 이게 증상이 드러나기 전에 알고 봤더니 내 머리 안에서 염증이 있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때부터 치료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 방법은 없을 거고요. 당연히 병원을 찾는 게 증상이 생기고 나서 찾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순간만이라도 최대한 조기에 빨리 약을 쓰는 게 뭔가 이런 만성염증이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딱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사실 그게 제일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입증이 되면서 그런 효과들이 더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환자가 뭔가 악화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카테고리인데 재발과 관련된 악화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거는 보통은 저희가 실제로 재발하고 나서 한 3개월 이내에 환자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재발 관련 악화라고 분류를 하고요. 이제 저희가 피라라고 그냥 PIRI 피라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즘에 재발과 무관한 진행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재발과 정말은 아무 상관없이 재발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재발이 없는데 악화가 나타나는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악화는 저희가 보통 점수와 매기는 그런 기능 점수의 악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피라가 관심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최근에 의료진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연구의 포커스가 피라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라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다발성경화증 그 형태에서 특정 형태에서만 이 피라가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모든 형태의 다발성경화증에서 피라라는 형태는 다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피라의 기전 자체가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특히 2차 진행형 타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피라가 훨씬 더 세집니다. 소위 말해서 세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재발형 단계일 때 피라라는 현상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있고 그런 분일수록 사실은 나중에 진짜로 흔히 얘기하는 2차 진행형으로 확률이 되게 높은 거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라의 뭐가 왜 생기냐는 기전은 너무 많이 밝혀져 있는데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다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는 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진행형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사후 이제 부검 표본이라고 해서 이제 논문에 실린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진하게 갈색으로 염색된 부분, 그다음에 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하게 이제 갈색으로 염색된 게 군데군데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이 연하게 이제 염색된 부분이 소위 말해서 염증이 있어서 탈수초라는 현상이 생겨버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환자의 MRI를 찍어보면 사실은 여기서 보이는 이렇게 좀 연하게 보이는 갈색 부분이 MRI상 모두 다 하얗게 병변이 돼 있을 거냐? 아니거든요. 이 중에 일부만 MRI상은 보여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뇌조직 가지고 표본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발성으로 이렇게 염증이 계속 있으면서 이제 망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진행형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 이게 분명히 우리가 현재 기술적으로 보통 임상에서 활용하는 MRI나 이런 사진만으로는 모든 걸 다 잡아내는 게 이제 아니구나라는 거를 점점 깨우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피라라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환자의 예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냐가 당연히 관심사가 될 텐데,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냥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밑에 그림 보면 P라는 개념을 조금 명확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제가 아까 점수가 나빠진다고 표현해서 그 점수가 흔히 얘기하는 EDSS라는 점수거든요. 그 환자분에 따라서는 본인의 EDSS 점수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매기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피라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 아래 그림 보면 피라 이벤트라고 해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피라 이벤트 앞선을 보면 이제 이 선이 보면 이 실선이 점점 뭔가 위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회색칸으로 색칠된 부분이 실제 환자의 재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예시가 되는 환자는 재발이 이제 세 번 있었던 거죠. 세 번 있는데 그 재발과 재발 사이에 재발이 없는 기간인데 환자의 EDSS 스코어는 나빠진 적이 있는 겁니다. 추적을 해봤더니 그걸 저희는 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일정 기준치를 넘어갈 때. 그래서 이 환자는 그런 피라라는 이벤트가 이제 두 번 있는 환자가 되겠죠. 이 그림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피라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피라라는 현상이 있는 환자 한 270명, 피라라는 현상이 없는 환자 한 850명 정도를 꾸준히 추적을 해보면요. 추적을 해봤더니 뭐냐면은 이 밑에 이제 그림을 제가 그냥 그 결과만 설명을 드리면 피라가 있었던 환자가
그 EDSS 점수 6점, EDS 점수를 6점으로 얘기하는 건 저희가 보행 기능이 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6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 6점에 그러니까 다다르는 위험도가 피라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위험도가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밝혀진 거죠. 이 연구에 따르면. 상당히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피라라는 게 그러면은 언제 생겼느냐를 봤을 때 저희가 조기에 피라라는 현상이 왔느냐 아니면 좀 늦게 왔느냐를 보면 이 연구에서는 그걸 5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하고 나서 5년이라는 기간 내에 피라라는 현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 환자를 이제 조기 피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5년 이후에 피라라는 현상이 처음 나타나면 이제 후기 피라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봤더니 조기에 피라가 왔던 환자가 아까 제가 그 6점에 도달한다는 위험도가 후기 피라 환자보다 거의 한 26배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피라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피라가 있는데 똑같이 있더라도 진단하고 나서 몇 년 안 된 초기에 정말 이 현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도 장기적인 예후가 엄청 좀 꽤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과거 같으면 사실 이 피라라는 개념 자체를 모를 때는 뭐 전혀 뭐 이걸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도 초반에 진단돼서 초기에 이제 추적하는 환자들에 있어서도 이 환자가 피라라는 현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 피라라는 현상, 그다음에 아까 진행이라는 현상을 초기에 이제 잡는 게 결국엔 중요해진 거는 이제는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결국 관심사죠. 근데 이제 치료는 워낙 뭐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도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는 한 뭐 10가지, 이제 12가지 뭐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뭐 최근에 이제 국내에 도입된 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크렐리주맙이라는 약, 그다음에 그 전이 마벤클라드라고 해서 이제 클라드립이 있냐. 그게 아마 국내에는 도입된 이제 두 개의 약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입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워낙에 쓰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이게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말해서 1단계 옛날에는 전통적으로는 약한 약부터 이제 차례차례 돌려가면서 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중간의 피라미드 형태에서는 뭔가 스텝을 정해놓긴 했는데 1차 스텝에서 써보고 안 되면 빨리 2차로 올리고 안 되면 빨리 3차로 올리고 하는 식으로 최대한 빨리 좀 올리라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실제로 서양권에서는 이 마지막으로 거꾸로 돼 있는 피라미드, 역 피라미드 형태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초반에 그냥 가장 고효율 약을 초반에 빵 때려서 그 머리 안에 염증이나 뭐 이런 현상을 그냥 확 꺼버리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환자가 좀 안정화되면 오히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좀 낮춰서 낮은 부작용이 좀 덜한 조금 가벼운 약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는 이런 컨셉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최근 연구들에서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양은 많이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은 힘든 상태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기 하향, 한마디로 조기에 고효능을 하고 나중에 이게 떨어뜨리는 이 전략법이 진짜로 임상적으로까지 효과가 있을 거냐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연구 데이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개만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당연히 과거에 진단된 환자들은 그 당시에는 옛날 약밖에 없었으니까 옛날 약을 썼겠죠. 약한 약을. 그리고 점점 진단이 최근에 된 환자들은 좋은 약을 좀 초기에 썼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이 돼서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을 연도별로 이제 나눈 거죠. 그러니까 1980년도에 진단받은 사람 파란색, 쭉쭉쭉 해서 2011년도 이후에 진단받고 약을 쓴 사람이 마지막이 오렌지색.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초기에 고효능 약물을 초기부터 썼을 확률이 높은 환자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쫙 나열해서 봤더니 그 소위 말하는 50세라는 나이를 정해놓고 그 50세라는 나이에 아까 제가 EDS 스코어 6점이라는 거기에 딱 도달하는 환자 비율을 봤더니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2000년도 이전에 진단됐던 환자는 한 27%면 2000년도 이후에 진단된 환자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좀 12%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좀 좋은 약을 좀 조기에 썼던 그룹이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이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결과는 덴마크하고 스웨덴 나라의 비교인데 이게 여기서 거의 한 2,000명, 2,700명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으니까 꽤 큰 데이터인데 덴마크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 두 나라의 보험 문제 약간 그런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스웨덴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34% 환자분들이 진단되자마자 바로 고효능 약물을 바로 시작한 그룹이고요. 덴마크는 그 비율이 이제 7%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고효능 약물을 초반에 썼느냐 안 썼느냐.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아까 여전히 그 이제 아까 진행이라고 제가 표현한 일정 기간 동안 뭔가 나빠지는 그 진행이라는 현상이 이제 없는 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자의 비율이 이 그래프거든요. 이 왼쪽 그래프 봤을 때 스웨덴이 덴마크보다 훨씬 느리게 떨어집니다. 이제 그 말은 고효능 약물을 초반에 썼더니 적은 환자의 비율이 이제 그렇게 진행으로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천천히 넘어가더라.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대규모 역학 연구를 봐도 치료 전략을 조기에 고효능 약물로 쓰는 게 그렇지 않은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우월할 거다라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국내에 쓰는 약제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자가주사, 경구약, 이제 정맥주사가 있는데 이 중에 사실 램트라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좀 썼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더 이상 사용은 불가능하고 이제 나머지 약제들이 실제로 처방이 가능한 건데요. 이제 이 중에서 아까 제가 최근에 그래도 도입된 게 이제 마벤클라드하고 오크레부스라는 약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약들은 꽤 오랜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게 오크레부스가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처방이 된 거고, 이제 여기 뭐 미국 FDA를 새롭게 승인받은 약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제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약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약제들이 국내에 들어오려면은 아직은 뭐 한참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실제로 저희가 사용이 가능해지면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고, 제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약제 마벤클라드랑 오크레부스만 좀 따로 조금 언급을 드릴게요. 마벤클라드는 아시겠지만 2년 동안 저희가 약을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하는 거고 1년에 열흘 정도만 복용한다라는 편의성이 가장 좀 뛰어난 약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5일간 약 먹고 그다음에 둘째 달 5일간 약 먹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반복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게 효과가 발휘한다고 이제 알려진 이유 자체가 이 약에 작용하는 기전상 우리 몸에 있는 림프구 원래 있는 림프구 집단을 확 다운시키고 새로운 림프구로 채워지게 만드는 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뭐 정말로 그냥 내 몸을 공격하는 나쁜 면역 세포 집단을 없애고 새롭게 채운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을 먹으면 보통은 몇 개월 이내에 림프 구수가 훅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보통 경과를 보이게 되고 투약 기간 중에 좀 이제 전신 증상이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약이 꽤 센 거기 때문에 저희가 투약 전에 여기 적어놓은 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결핵 감염 같은 거에 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해서 필요하면 전처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족계 관련해서는 뭐 이상적인 건 복용 기간 내내 피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조금 뭐 서둘러야 된다든지 계획상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근데 마지막 투약 기준으로는 최소 6개월은 반드시 피임을 하는 걸 저희가 권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1차년도 약까지 먹고 아직 2차년도 약은 안 먹었는데 그 사이에 재발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고 3차년도까지부터는 진짜 약 안 쓰고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가장 이 두 가지가 질문이 가장 흔한데요. 진료실에서 보면 그 이제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벽히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상의사들 사이에서도 약간은 의견이 조금씩 갈라지기 마련인데요. 이제 누구는 그 재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재발의 강도를 보고 판단하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중증 재발에 가까우면 약을 그래도 다른 걸로 이제 바꾸는 분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 근데 이제 좀 마이너한 재발이고 이제 급성기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웬만큼 회복을 잘 하는 것 같다 하면 사실은 그냥 2차 년도까지 그냥 채우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좀 더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3차 년도부터는 안 쓰고 지켜보는 게 맞고요. 이 약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라는 게 꽤 오랜 기간 유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지켜보는 와중에 다시 이제 3차 년도, 4차 년도나 이럴 때 재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에서 뭔가 진행하는 게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약제로 다시 교체하면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2년 투약을 하고
2년을 휴학을 하고 다시 또 2년을 투약을 하고 하는 이런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 가능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나라들도 이제 최근에 좀 외국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크레부스 같은 경우가 이제 CD20이라는 단백질을 탁 잡아서 걔를 탁 없애버리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CD20이 소위 말하는 B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라 모크레부스의 목표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B세포의 결핍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재발 완화형 타입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진행형 타입, 1차 진행형 타입에서도 처음으로 승인받은 유일한 약제거든요. 그 모종의 이제 진행형 타입이라는 1차 진행형 타입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그래서 사실 이거가 승인된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근 더더욱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진행형이라는 현상을 막고 싶은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현재는 어쨌든 급여 허가 사항 자체가 1차 치료제에 불응하는 재발 완화형 환자 혹은 그다음에 2차 진행형.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 FDA하고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적응증인데 허가 사항인데 2차 진행형에도 저희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2차 진행형이라는 건 결국에는 급성 재발이라는 형태는 없는데 주기적으로 환자를 저희가 진료하면서 봤더니 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1년 이상에 걸쳐서 꾸준하게 신경학적 기능 저하가 관찰이 꾸준히 됐다 하면은 임상적으로 2차 진행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환자는 이 오크레부스라는 약을 쓸 수 있는 거죠. 현재 국내 허가 사항에 따르면. 근데 그 EDS 점수 기준으로는 6.5 이하의 이제 환자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EDS 점수가 그 제가 이제 러프하게 어떻게 환자의 기능을 보는 거고 아까 이제 6이라고 이제 표현한 게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보행할 때 이제 완전한 독립보행보다는 약간의 보조 보행이 이제 필요해지는 시점을 저희가 6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에만 의존해야 되는 게 7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맥주사요법으로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초기에 2주 간격으로 2번 맞고 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차례씩 투약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매일 약 먹는 거 없는 거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면은 주사 간격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편의성이 그래도 조금 있는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맞을 때는 이게 전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처치하고 뭐 투약하고 하면은 약간 반나절 정도의 사실 이제 투약 시간 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을 할 때 실제로 주입하면서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나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중간에 전처치 했던 약을 다시 반복 투약하거나 속도를 좀 늦춘다든지 하면 대부분은 문제없이 다 맞게 되는데 근데 그 경우는 약간 근데 시간이 조금 늘어난다는 단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모든 뭐 다발성경화증 약이나 면역 억제제 같은 약이 항상 이슈가 되는 건 감염의 이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뭐 임상 시험 데이터를 봐도 그런 경미한 감염 이벤트 같은 건 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뭔가 치명적으로 환자의 컨디션을 완전히 확 바꿀 만한 치명적 감염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염려는 보통은 안 하고요. 가족 계획은 보통 마지막 투약 기준으로 한 4개월 정도는 피임을 권유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오크레부스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아까 제가 진행형 타입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어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는지를 가장 대규모 연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결국 이 연구는 1차 진행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1차 진행형 환자고 우리나라는 좀 드물긴 하지만 1차 진행형 환자를 결국에는 오크레부스와 가짜 약을 투약을 하면서 거의 120주까지 꾸준히 관찰을 한 겁니다. 120주까지 꾸준히 관찰을 했는데 한 480명 환자가 한 오크레부스를 맞은 거고 한 240명 정도가 가짜 약을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핵심되는 결과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확정 장애 진행이라고 제가 표현한 용어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특정 점수, 그게 EDSS라는 점수로 계산하는 연구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세분화해서 다른 기능 연구도 있는데 그런 기능 검사에서의 이제 점수를 이제 계산해서 그 한마디로 어느 기준 이상 나빠진 현상이 여기서 이제 12주 이상 한마디로 12주 그러니까 일시적인 악화가 아니고 적어도 12주 이상 꾸준히 악화된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저희가 그거를 12주 이상 지속된 확정 장애 진행이라고 용어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24주까지 관찰했는데 꾸준히 계속 나빠져 있더라. 그러면 그걸 24주 이상 지속된
확정장애 진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12주 이상 지속된 확정장애 진행은 위약 대비 한 24억 프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24주 이상 지속된 것도 위약 대비 한 24억 프로 감소를 한 거고, 25피트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한 8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한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딱 정해진 거리를 이제 걷는 보행 시간을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행 능력을 좀 보는 건데 간이적으로 그 보행 시간을 봤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빠지는 분들은 당연히 느려지겠죠. 보행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위약 대비 오크레브스 투약군에서 한 30% 정도 감소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그 임상 3상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런 환자들 중에서 아까 기존에 오크레부스를 투약한 환자 한 360명 하고 가짜 약 투약했던 그룹 중 환자 중에 한 160명 정도를 이제는 그 3상 공식 임상 연구 끝내고 이제 그때부터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오크레부스를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개 연장 연구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요. 더 길게 관찰을 하는 거죠. 이 효과가 정말 얼만큼 계속될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거의 첫 임상시험 시작부터 따지면 한 길게 봤을 때 8년 정도에 걸친 장기 연구 결과를 봤더니 아까 이제 그 확정장애 진행을 이제 48주까지로 확정해서 그럼 거의 1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빠져 있는 상태. 이제 그 말은 거의 뭐 일시적 악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아, 정말로 고착화된 장애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인 것 같은데, 그런 확정 장애 진행이 나타나는 이제 비율이 30% 정도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오크레브스를 일찍 시작한 환자가 뒤늦게 시작한 환자보다. 그리고 아까 7점이 휠체어에 의존하는 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7점까지 올라가는 이제 위험도도 오크레브스를 좀 일찍 시작한 환자가 늦게 시작한 환자보다 33% 감소하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1차 진행형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너무나 기정사실처럼 이 환자는 결국 몇 년에 걸쳐서 쭉쭉쭉쭉 나빠져서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고 이제 와상 상태가 되고 했던 게 너무나 예상되는 코스였던 건데 이런 오크레브스라는 약을 조기에 그래도 투약을 했더니 그 속도나 정도가 그래도 30% 정도 이상은 좀 줄더라라고 이제 하는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그 30%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적은 거 어떻게 보면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하나의 치료 옵션이 좀 강한 게 생긴 겁니다. 생긴 거고, 그럼 이게 이렇게 진행형 타입에만 뭔가 이 오크레브스라는 약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1차 치료제, 소위 말해서 재발 완화형 환자분들한테서도 그냥 완전히 진단되고 바로 이걸 썼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뭔가 효과가 있을까를 이제 본 연구들도 있는데 그 연구를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면 그 뭐 인센브 연구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요. 성인 재발 완화형 환자고 이제 유병 기간 3년 이내에 EDS 스코어도 3.5 이하니까 그렇게 기능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들이죠. 그리고 최근 지난 1년 내 재발이 있던 분 그리고 다른 치료제를 아직 투약을 하지 않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 오크레부스를 시작을 해서 거의 6년에 가깝게 추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봤더니 그 이제 25피트 아까 보행 검사라고 이제 표현한 그 보행 검사에서 이제 저희가 악화됐다라고 표현할 때 그 악화되는 게 그 보행 이제 시간이죠. 그 걷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그 베이스라인 대비 20% 이상 늘어나더라 하면 저희가 그걸 보통 악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검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6년 차에 봤더니 한 18%는 악화가 됐고요. 6년이란 시간 동안 좀 보행이 좀 느려진 거죠. 그리고 82%의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 악화가 없었고 23%는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인홀 패그 검사라고 해서 이거는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손의 약간 기능을 보는 검사거든요. 이렇게 약간 정밀한 동작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걸 봤더니 6년 차에 한 7% 정도가 악화된 분이 있고 93%는 악화가 없고 오히려 14%는 오히려 개선되더라라는 이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저희가 이제 재발 완화형 같은 타입에 있어서도 초기에 이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고효능 약물을 투약을 하는 게 장기적인 추적 관찰에서 기능의 악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분명한 도움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오크레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작년에 정맥 주사제가 들어와서 이제 허가받아서 쓰여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소식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얼마 전부터는 피하 주사 제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는 훨씬 환자분 입장에서 사실 간편할 수 있는 게 복부 피하에 맞는 거고 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딱 10분에 걸쳐서 그 일정 양을
저희가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넣게 하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그냥 6개월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효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 피하 주사제가 처음 개발되고 나서 외국에서 이제 정맥 주사랑 피하 주사 사이의 효과를 이제 비교한 연구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전혀 딸리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허가를 받은 거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거의 대부분 환자가 이제 피하 주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환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편의성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도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제 기관별로 이제 이 약을 실제로 이제 도입하는, 이제 처방이 가능하게 도입하는 행정 절차나 이런 걸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정맥 주사를 맞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럼 피하 주사로 사실은 이제 맞고 싶다 하면 중간에 교체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의료진하고 상담하셔도 되고, 그 아니면은 뭐 다른 약을 투약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뭐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오크레부스로 약을 이제 교체를 하게 됐다고 쳤을 때, 이제 그때는 정맥 주사, 피하 주사 이제 둘 다 이제 옵션이 있다라고 알고, 네,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는 결국 다발성경화증이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급성 재발이나 염증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질환이 아니고, 만성염증하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일종의 진행이라는 현상의 위험도까지 염두에 이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이제 진행이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다른 기전의 약물 치료 전략이 이제 세워져야 되고, 질환 초기의 고효능 약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결국에는 장기적 예후를 개선하고 저희의 신경 기능을 최대한 보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채팅방에는 아직 질문이 올라오진 않고 있거든요. 네. 음,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아, 뭔가 하나가 올라왔나요? 네네.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바지오를 복용 중이신데 피라라는 게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는요, 그냥 피라라는 게 실제로 지금 어쨌든 나한테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결국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 뭔가 알 수 있는 건 엄밀히 따지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환자분이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의료진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의료진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 항목을 가지고, 이제 마치 이제 내가 이 환자의 기능이라는 걸 내가 내 입장에서 평가를 할 때 어떤 당연히 기준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나 어떤 검사나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생각하는 일종의 레벨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레벨이 당연히 이제 진료를 주기적으로 하실 텐데, 할 때마다 그 의료진은 그 레벨이라는 걸 나름 체크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 객관적인 어떤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빠지는 현상이 일정 시간에 걸쳐서 있더라라고 하면 사실 피라라고 이제 얘기를 부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검사법을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기준법을 활용할 거냐는 그게 완벽히 100% 정해진 딱 무슨 표준 프로토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양한 것들로 가능하다고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보면 연구마다도 A라는 방법을 쓴 연구가 있고, 이제 B라는 방법을 쓴 연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A, B라는 걸 종합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다양합니다. 그 조합은 다양한데, 근데 이제 단순한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 생각하시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의료진 분들하고 또 상담하고 이러실 때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재발은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기능적으로 나빠지는 컨디션,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레션에 붙는 이제 진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평가를 받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뭐 받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셔도 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의료진이 그거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추적을 하면서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약들도 나오는데 완치도 가능할까요라고 하셨는데, 뭐, 이게 가장 환자분들이 가장 매번 질문하시는 건데요. 완치라는 게 언젠가는, 이제는 어느 순간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그 연구되는 이제 결과들 보면은. 네.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앞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수년 이내에 완치가 가능한 약제가 정말로 임상에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속도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한 10여 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확실히 새로운 약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재발률 낮추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진행률도 낮추는데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 준비하시면 어떤 약으로 바꾸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환자분들 따라 지금 쓰고 있는 약제의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단계의 약을 쓰시냐에 따라서 결국 저희가 임신을 계획하면서 바꿀 수 있는 약의 종류, 단계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떤 약으로 바꿔야 된다, 바꾸면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든데,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제 국내에 도입된 약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임산부가 써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별 걱정 없고 안전하다고 밝혀진 건 사실 자가주사제예요. 그러니까 뭐 베타페론이나 뭐 코팍손이나 그다음에 그런 레비프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복부 같은데 자가로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주사제가 사실은 제일 안정성 면에서는 제일 큽니다. 나머지 뭐 오바지오나 텍피데라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마벤클라드나 아까 오크레부스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투약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 기간을 넘어서서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할까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한 게 있고요. 그런 거 다 고민 안 할 거면 자가주사제가 제일 낫습니다. 예, 낫고 그 현재 택피데라 복용 중이신데 8월에 이제 MRI 검사 네. 네, 이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환자분이 진짜로 그 임상적인 재발이 없으셨고, 그 다음에 8월 MRI 검사도 이전 검사랑 비교했더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병변이 안 생겼다 하면, 그러면 사실은 바꾸기 이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급여 기준상. 네. 또, 음, 네. 그 피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피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약제는 저희가 피라 연구가 사실은 역사가 아직까지는 깊진 않고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바짝 지금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그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그래도 소위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효능 약제라고 부른 약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1차 라인 약제보다는 피라를 예방하고 좀 억제하는데 상대적인 우월성은 다 있다고는 알려졌습니다. 네, 알려졌는데 이게 그러면 고효능 약제가 완벽히 피라를 완전히 제어할 거냐라고 하면 완벽성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근데 저효능 약물에 비해서는 확실히 고효능 약물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약물들이죠. 그게 조금 더 피라도 잘 억제하는 건 맞더라라는 건 밝혀졌고 그러면은 저효능 약제라는 게 그러면 1도 효과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효능 약제도 약제를 안 쓰는 그룹에 비해서는 쓰면 좀 억제되는 건 맞습니다. 억제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억제되는 정도가 그 저효능 고효능 약제에 따라서 이제 그 정도가 있는 거죠. 네. 음. 네, 고효능 약제는 지금 1차에 엄밀히 따지면 급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거고 안타깝죠. 그게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제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마벤클라드나 뭐 그 이제 오크레부스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그 이제 뭐 티사불이라고 부르는 약제도 있거든요. 그 나탈리주마비라는 계열. 이제 그 약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효능 약제로 분류가 가능한 약제인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경우에 따라서는 1차부터 쓸 수 있는 경우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티사볼이라는 거는 시작을 하면 일단은 뭔가 순간적으로 이 병의 그 발병, 그러니까 급성 염증이죠. 급성 염증을 확 뭔가 탁 차단하는 효과라는 건 있는데 그 약은 장기 복용을 했을 경우에 장기 투약을 했을 때 다른 부작용 위험도가 너무나 저명한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임시방편으로 쉽게 생각하면 잠깐 치고 빠지는 개념처럼 잠깐 써서 한 1, 2년 바짝 탁 염증을 확 잡고 다시 다른 약으로 결국 넘어가야 되는 개념의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유지한다는 개념에서는 사실 아니죠. 네.
그래서 아까 그 결국 마벤클라드도 그렇고 오크레부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워낙에 필요성이 당연히 1차부터 투약을 하면 너무 환자한테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의학적으로 너무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거를 1차 라인으로 이제 급여 기준을 완화시키는 노력이라는 건 사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엄청. 특히 회사에서도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진행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나라에서 받아들여질지가 아직은 조금 명확치가 않아서요. 네.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오크레부스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네. 음. 그러니까 1월에 시작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뭐 얼마 안 되신 거죠. 얼마 안 되신 거고 이게 결국 오크레부스를 저희가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했을 때 뭔가 증상이 진행하지 않고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또 일부 환자분들은 오히려 약간의 기능적으로 개선을 보이는 이제 비율도 소수는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뭔가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진행이 멈추고 안정화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경우라고 했을 때도 지금은 결론적으로 1월에 맞고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약효로 인해서 실제로 나의 증상이 안정화되는 것까지 연결 짓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은 이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7월에 맞고 또 내년 1월에 맞고 이렇게 하실 텐데, 네, 그렇게 한 두 차례 정도 더 투약을 하면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게 이제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음, 오크레부스 장기 투약은 네.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장기 뭔가 투약의 기준이라 그 추적 결과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추적되면서 나왔는데 단순히 이거를 장기 투약한다고 해서 뒤늦게 뭔가 다른 부작용 위험도가 올라가더라라고 이제 보고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없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면역을 어쨌든 조금은 B세포를 다운시키는 게 있으니까 약간의 그런 경미한 감염 이벤트들이 투약을 안 하는 그룹에 비해서는 조금은 비율이 좀 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네, 피곤함이 뭐 약간의 만성 피곤함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많이 피로감을 느끼는 환자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네, 그 피로감이라는 거는 다발성경화증에서 아주 잘 알려진 하나의 전신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도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고효능 약제 같은 거를 어쨌든 투약하거나 치료받았을 때 꾸준히 하면 그런 피로감도 개선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음. 네. 1차, 2차 치료제라고 했을 때 뭐 효과가 차이가 나는 만큼 부작용도 차이가 있나요? 하셨는데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면 1차보다 2차가 효능이 세니까 부작용도 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작용의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약제마다 특수한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확실히 1차 라인 중에서 그 자가주사제. 네, 자가주사제는 전체적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안에서 봤을 때도 유독 그 자가주사제는 부작용이 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약제들은 그냥 약제 개개별로 특징적인 부작용 프로파일이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되는 네,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뭐 그건 뭐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2차 고효능 약제 같은 경우는 약제를 투약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되는 항목들. 그러니까 뭐 무슨 바이러스 감염 여부, 뭐 잠복 결핵 여부, 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을 해놓고 약을 투약하는 게 좀 더 안전한. 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질병이 나아지기도 하나요 하셨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표현하는 나아진다고 표현하신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단순히 재발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의미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 신경학적 증상, 후유증이 좋아질 거냐라는 거를 여쭤보시는 게, 그런 의미일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거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보고는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존의 시컬레, 그러니까 신경학적 후유증 자체가 개선되는 그 사례라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비율이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크레브스를 투약을 하면서 대다수의 효과를 보는 그룹은
안정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는 거 없이 일단은 나빠지는 게 멈추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효과 면에서는 이제 좀 큰 숫자가 이제 수치가 좀 보고가 된 건 있지만 이제 진짜로 개선되는 점수가 막 좋아지는 그런 개선까지 가는 건 일부 환자분들입니다. 아, 네. 피곤함은 사실은 네, 피곤함은 뭐 아만타딘이라고 뭐 적어 주셨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 아직은 네, 저희가 피로감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좀 자신 있게 권하고 싶거나 처방을 좀 해볼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네, 사실상은 없어요. 네, 없고 그냥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현상, 한마디로 머리 안에 있어서는 약간 아까 제가 만성염증이라고 표현한 그런 잔불, 이제 잔 그을음 현상이 멈춰져야지 아마 그런 피로감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일부 약제들은 쓰면서 그런 피로감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진 약제들도 일부들은 있었지만 좀 제한적이긴 했고, 근데 이제 고효능약제라는 게 저희가 특히 국내에는 도입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는 아마도 외국 사례들은 사실 꽤 높은 비율로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조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질문까지만 답을 할게요. 네, 그래서 아, 잠깐만요. 근데 오크레브스 투약하시는데 이전부터 먹던 약을 계속 처방을 주신다는 게, 글쎄요. 이게 이전부터 먹던 약이라는 게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를 얘기하시는 거면, 저희가 보통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치료제 먹는 약이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쓰는 증상 조절 약 같은 거 아니실까 싶은데, 진정한 의미의 치료제를 먹는 약도 처방하고 오크레브스도 그거는 사실 뭐 급여로도 안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방법이라서 어 글쎄요 이거는 한번 그 담당 의료진 분한테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그럴 순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교수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진료하시고 힘드실 텐데 강의와 질의 응답까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어쨌든 교수님 처음으로 그 시간이 걸려도 완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희망이 생깁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이만 여기서 마치고 제가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